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차시 또 이렇게 중간고사 마지막 또 이렇게 내용으로서 자료 수집 방법과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쌤이 나눠준 노트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요. 자,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잠시 언급은 했는데 또 오늘 좀 약간 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증적인 연구와 해석적인 연구가 있는데 우리 실증적인 연구는 지난 시간에 주로 양적 연구라고 했죠. 맞죠? 많은 표집을 두고 자료를 수집해서 수치화 계량화시키는 연구를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해석적인 연구는 또 우리가 뭐예요? 인터뷰라든지 이런 깊이 있게 만나감을 통해서 심층적인 자료를 얻어가는, 그래서 이걸 질적 연구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런 실증적인 연구에는 대표적인 게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크고 통계적 수치가 필요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요. 장점으로는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질문지법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고 시간과 비용도 뭐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숫자와 수치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한 단점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변수 간의 규칙성을 알아보는, 딱 통제를 해놓고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또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단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었고요. 자, 방글라데시의 행복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벵골어를 쓰고 인도의 23개의 2개의 지정어 중에 하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문맹률이 뭐예요? 60%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데 설문조사 자체가 뭐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문맹이 아닌 글을 아는 자들은 그 사회에 기득권 정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다시 말해서 그 모집단의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설문조사의 단점은 뭐냐? 문맹자에게 실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기사 보실래요? 방탄소년단이 미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또 1위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비가 타임즈에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투표 세계적인 영향력 1위로 뽑혔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십니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 투표는 뭐예요?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나 가서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온라인 투표는 전체 세계인을 대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런 투표가 있으면 정말 열심으로 가서 투표해주는 이 애국심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로 온라인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로서 그냥 해볼 수는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왜? 표본의 대표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맹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학교, 우리 지금은 다 토요일 휴무인데 여러분들 이 휴무라는 것 자체가 쌤이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익숙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토요일 휴무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고, 휴일 이렇게 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막 이런 토론을 할 때 교육청에서 뭘 조사했냐면 각 고등학생들에게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토요일 쉬는 게 맞고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 학교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무려 한 23% 정도 이상이 반대가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너무 놀랬죠. 여러분들 학교 토요 휴무 실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원하는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반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이렇게 23%나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다 찬성을 했는데 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배가 아픈 거지.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 혜택을 못 받았는데
1, 2학년이 그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악의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거지. 자기 어떤 이익과 배치가 될 때 이 설문에 있어서 이런 악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실증적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이 있습니다. 실험법은 굉장히 정밀하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둬가지고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보이는 이분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이분이 교수님은 사회심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의 연구는 워낙 충격적을 많이 줘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도 이 복종이라는 실험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너무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임용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재임용이 거절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의 복종 실험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방 안에는 15V에서 450V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 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Wrong.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Don't please. bother m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Next one. Brave.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이 실험은 일반인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실험의 대가로 어느 정도 돈을 주게 되고, 뭐라냐면 문제를 맞춰서 내게 해서 그 사람이 못 맞출 경우에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다음 가서 나중에는 450V 이상까지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가설론은 뭐냐면 이렇게 시켰을 때 한 1% 정도만 이것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는 65% 정도의 사람이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수많은 학살과 이런 인간성의 비인간성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실험은 굉장히 사회심리학에서 유의미한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왜?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라는 것. 여기서 엄청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연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 실제로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일반인 2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스탠퍼드 대학 지하에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요, 모형을 만들어서 반은 교도관, 반은 죄수로 해서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며칠 지나가지 않아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마치 실제인 마냥 고문을 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중단이 되는데, 물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 또한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인간을 가지고 대상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실증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방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주로 이 두 가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의 어떤 주관적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사실은 숫자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 감정 이런 것들을 숫자로 100점, 90점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또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된 개념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른과 아이의 중간 단계. 이걸 우리가 개념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불분명하죠.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 더 해볼까요? 친밀도. 우리 친밀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걸 자체를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일주일간의 대화의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험도 어떻게 말하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이 사회탐구 방법에 대한 성취도, 사실 그건 우리가 주관적인 거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80점 이상인 학생에게는 성취도 우수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적인 연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법과 그리고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면접법은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렇지만 단점은 장점은 문명자에게 실시가 가능하죠. 아까 설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문명자에게 실시가 어려웠지만 문명자도 실시가, 그걸 몰라도 면접을 통해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김해교도소에 이렇게 같이 과 친구들이랑 그분들이 왜 이런 일탈을 범했는지 범죄사회 공부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과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래퍼 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갔을 때 그분들이 했던 문신 있죠. 이런 걸 막 띄워주고 이러면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얻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면접법은 상대방과 어떤 편안함과 그런 어떤 친밀함을 이렇게 가지고 다가갈 때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면접법에는 이렇게 하지만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은 뭐냐면 직접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제 대학 때 졸업 논문의 제목이 그 노숙자 홈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자라서 도시사회학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홈리스를 제가 이제, 졸업 논문으로 쓰겠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참여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노숙자 분장을 해가지고, 노숙자로 이렇게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놀랬던 것은 저는 별로 꾸미지 않았고,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야, 너 노숙자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내가 직접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어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또 인디언이나 이런 부분에까지도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이런 부분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면접법은 주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게 실렸던 신문에 대한 기사인데, 홍석천이 이태원에서 가게 하던 두 곳을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거죠. 기자가 찾아갔어요. 이 기자가 막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가 났냐면 이태원 가게 두 곳을 문 닫았던 홍석천.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 그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 박을 때, 이 약간 보수 쪽의 성향의 신문이다 보니까 홍석천이라는 그 네임밸류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회자가 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석천이가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SNS에다 올렸죠. 기자님, 제가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이야기한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기사를 적냐 이거예요. 여러분, 면접법이 이런 겁니다. 저도 사실은 선생님도 대학을 다니고 이걸 연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있어. 나는 그걸 나오길 바래.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설문지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면접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을 따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출하려고 했던 그런 내 안에 뭐야?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법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연구자가 뭐예요? 자신의 주관을 개입해서 뭐야? 그 연구를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뭐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것들 정말 많이 이용하고요. 이 면접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참여 갈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때 노숙자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참여 관찰을 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 관찰하던 대상이 사라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나중에 찾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주관과 나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죠? 어스와 한국은 처음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엄청 많죠. 마치 우리는 TV를 볼 때 셀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마치 그걸로 다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카메라맨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하던 평소의 행동과 좀 다르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옛날에 대안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뭐 굉장히 유행하던 어떤 하나의 공부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MBC, KBS 할 것 없이 다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인터뷰를 엄청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딱 카메라가 오잖아요. 방송국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딱딱 이렇게 하면 뭐냐. 그 방송국에서 원하는 시스템대로 애들이 움직여주는 거야. 사실 그 공부에 대한 방법론에서 단점과 결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이 학교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딱 카메라가 왔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여관찰법에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할 때 나는 평소와 다르게 좀 의식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때 뭐예요? 평소 쓰지 않던 노트북 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써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경우 많이 봤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관찰자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책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통해서 논문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향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면서 공간적인 제약도 여러분들 굉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자꾸 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학교의 현장에 나와서 이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보다 대학에서 좀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쫓겨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논문이나 그 자료에 대해서 그 학술 연구회에 가서 발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제가 급한 나머지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끌고 와서 썼는데 그게 다 잘못된 자료였던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는데, 그때 그 논문을 저에게 착 집어 던지면서 저보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죄송하고, 또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픈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쓸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 부분 하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보여주고 싶은 참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집중력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계약하고 오프라인 된다면 제가 직접 교실에서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에 가게 되면 요 방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헌연구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꼭 구분하세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차 자료는 기존에 존재했던 타인의 자료를 내가 다시금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문헌연구는 뭐예요? 거의 100% 뭐예요? 2차 자료의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요거 감안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헌연구는 어떤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또 공부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가 사회탐구 영문부 하다 보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실제로 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네 가지, 그리고 우리가, 문헌정국까지 5가지를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경제성이 있고, 어느 게 가장 실제성이 있고, 어느 게 가장 구조와 표준화 정도가 강하며, 어디가 연구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며, 자료 수집 상황에서의 통계 수준해가지고 순서 묻는 문제. 이거 사회문화 애들도 할 건데, 가장 수능에, 자주 묻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 순서를 묻는 문제들인데, 참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실제 사회 탐구방 할 때는 거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왜? 실제 그냥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기 많이 일 수도 있고, 어떨 때 이게 많이 일 수도 있는 것이지, 사실 이런 걸 문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또 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뭐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쪼록 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가 이번 우리가, 이번 우리 중간고사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또 대학 가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교양 수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야, 이런 보고서 듣고 논문 듣고 뭐 이런 것들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은 좀 괴롭고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법은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높아심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난을 치면요, 굉장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또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혹이 큰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모집단에서 정확하게 표본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정한 수가 확보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죠? 일정 비율인데요.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소득이나 지역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배분이 좀 잘 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가 이런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라도만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겠죠. 대신에 경북에서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는 또 이렇게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런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정 비율을 잘 안배해가지고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결과물에 다른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사실 온라인 투표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무작위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온라인 투표가 신뢰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키려면 이런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요 정도 내용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좀 잘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